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이순옥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과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들이 저를 산속에 두고 떠났던 그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삶을 다시 시작하기까지의 여정.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용기와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제 아들 재훈이는 32이에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봄날의 아침이었어요. 벚꽃이 너무나도 예쁘게 흩날리고 날씨도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질 법했죠. 병원에 가기 위해 아들 차를 타고 나섰다가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차를 세우더니 저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렸죠. 그런데 제가 내리자마자 재훈이가 말 한마디 없이 차 문을 닫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제가 재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길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벚꽃길이라고 해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천천히 길가로 걸어 나갔어요. 그냥 다리가 풀려서 도로변에 주저앉았어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건 제 울음소리뿐이었죠.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한참을 울다가도 다시 생각났어요. 그의 어릴 적 모습이요? 사실 저는 재훈이를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제가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재훈이를 먹이고 재우고 키웠죠. 재훈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 애가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집 앞에서 사진 찍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재훈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면서 우리 아들 힘내라 했던 제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와 조금씩 멀어졌어요. 제가 아들에게 단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자꾸 잔소리를 했거든요. 재훈이는 그게 싫었나 봐요. 저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재훈이는 겨우 15살이었고 딸 수경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오전에는 학교 청소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잠깐 들러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재훈이가 중학생일 때 가끔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엄마를 돕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열심히 키운 재훈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이 어릴 적이었어요. 제가 싸준 도시락을 재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진짜 맛있어.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는 피곤하더라도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생이 다 보람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어요. 특히 재훈이와는 자주 부딪히곤 했어요. 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길 바랐지만 재훈이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고집했거든요. 제 아들 재훈이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며느리 이름은 미정이에요. 처음 재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처음 미정을 봤을 때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어요. 결혼식 날에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저도 할 일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보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괜찮았어요. 미정이랑도 자주 연락을 했고, 제가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곤 했죠. 한 번은 미정이가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라고 칭찬도 해줬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미정이가 조금 피곤한 얼굴로 말했거든요. 어머니, 너무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저희는 잘 먹고 지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도 내가 조금 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이뿐만 아니라 재훈이도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재훈이가 받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때는 그냥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재훈이네 집에 갔다가 문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재훈 씨,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요.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조심히 말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이 다 아이들에게 부담이었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 간섭을 했던 걸까?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한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는 걸까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아들 부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 자꾸 뭘 깜빡하네. 나 알츠하이머라도 오는 거 아닐까? 라고요. 그랬더니 재훈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야? 내가 이미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걱정보다는 짜증이 먼저 느껴지는 아들의 반응에 제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정말로 기억력이 나빠진 척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을 일부러 잊어버린 척하거나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해봤어요. 처음에는 재훈이와 미정이가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가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며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재훈이도 저를 자주 찾아오고 병원에 가보자는 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아직 우리 사이가 완전히 나쁘지는 않구나 하고 안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태도는 점점 바뀌었어요. 미정이는 제가 부탁을 하면 한숨을 쉬고 재훈이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 앉아 있었고 거실에서는 재훈이와 미정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재훈 씨,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해? 그냥 참아. 그럼 집에 모시고 있지 말고 시설 같은 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걸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내가 물러서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날이었죠. 아들 재훈이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같이 드라이브 갈래요?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요즘 아들이랑 자주 대화도 못하고 얼굴도 잘 못 봤던 터라 이런 제안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내심 반가웠어요. 얘가 이제 좀 마음을 열었나 싶어서요. 우리는 아침 10시쯤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재훈이가 평소와 달리 차 안에서 말도 많이 걸고 옛날 얘기도 꺼내더라고요. 엄마, 예전에 나 도시락 싸주던 거 기억나요? 그 도시락 덕분에 친구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들이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게 고맙고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점점 부산 시내를 벗어나더니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차창 밖 풍경이 시골길로 바뀌고 점점 사람도 차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재훈아,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멀리 가는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제가 물었지만 재훈이는 운전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대충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곧 도착해요. 엄마도 좋아할 곳이에요. 차는 한참 더 달렸고 결국 어느 한적한 산속에 멈췄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기만 했어요. 차를 세운 재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잠시 내려서 바람 좀 쐬고 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여기에 데려왔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라 믿고 따라 내렸어요. 산바람은 상쾌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재훈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요즘 힘들어요. 엄마를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런 곳에 데려왔나 싶더라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재훈이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거니?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에는 사람은커녕 지나가는 차 한 대도 없었고 날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숲속이라 그런지 날씨도 금세 쌀쌀해졌고 배도 고프고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왜 이런 데에 나를 두고 간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어두워지기 전에 어디든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발은 이미 돌에 긁혀서 아프고 목은 바싹 말랐어요. 그러다 작은 물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작은 개울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김동석 씨였죠.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이런 곳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는 저를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김동석 씨의 집은 숲 근처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그의 아들 민준 씨와 며느리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준 씨는 30대 중반쯤 되었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도 친절하게 저를 챙겨주면서 따뜻한 차와 음식을 내왔어요. 그 가족은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석 씨도 오래전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왜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렸을까? 재훈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걸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동석 씨는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사실 몇 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고 있던 분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민준 씨는 저를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드릴게요. 그의 밝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참 고마웠어요.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그 온기와 배려가 마치 가족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만 의지하고 제 행복의 전부를 자식에게 걸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며칠 동안 그들과 지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동석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우리가 잃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 가지고 있는 걸 보며 감사할 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걸 일깨워주는 것 같았어요. 동석 씨와 지내던 어느 날 밤, 그는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순옥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로가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동석 씨와 저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정이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재훈아,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싶어. 왜 엄마를 거기 두고 갔니? 재훈이는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석 씨가 옆에서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재훈 씨, 부모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서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재훈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석 씨는 이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법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교통 카메라 영상과 증거를 모으고 제가 겪은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어요. 재훈아, 엄마는 내가 책임을 지길 바라지만 가족이니까 기회를 주고 싶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자. 그 말을 들은 재훈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동석 씨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지켜줬고 저 역시 그의 상처를 이해하며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그 후로 재훈이와 미정이도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고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딸 수경이도 합류하면서 우리는 작은 모임을 자주 가지며 웃음을 되찾았죠. 그날은 부산 동래구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던 날이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자식을 이런 자리에 끌고 와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대로 넘어가면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김동석 씨와 함께 경찰서에 증거를 제출했어요. 저는 산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죠.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교통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진술까지 확인하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재훈이와 미정이는 처음에 모든 걸 부인했어요.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자고 한 건 그저 논의 단계였을 뿐이에요. 그날은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두고 갈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도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교통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통화 기록이 공개되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재훈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미정이와의 갈등, 빚, 회사 일까지. 모든 게 겹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 아이도 자기 나름의 고충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엄마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은 책임져야 하는 거잖니? 재판이 열리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저에게 재정적 보상을 명령했어요. 또한 가정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죠. 이 판결을 듣고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걸까?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재훈이는 여러 차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도 울었어요. 아이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재훈이와 미정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이는 직장을 다니며 빚을 갚고 미정이는 상담을 받으면서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미정이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법적 분쟁이 끝난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다시 한 집에 사는 일은 없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동석 씨와 그의 아들 민준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동석 씨의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순옥 씨, 우리 함께 작은 식당을 열어보는 게 어때요?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순옥 씨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요. 처음엔 고민이 됐어요. 내가 과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동석 씨와 민준 씨의 격려 덕분에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는 부산 근처 작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빌려 작은 한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 끝에 우리 식당은 문을 열었어요. 이름은 희망의 식당이라고 지었죠. 메뉴는 전통 한식과 간단한 집밥이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동석 씨가 준비한 불고기는 금방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는 그저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사장님, 저도 어머니와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한편 아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가끔 식당에 와서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 미정이도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이 김치찌개 맛은 여전히 최고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다시는 그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용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더 엄격한 교훈이 필요했을까?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것이고, 교훈은 그들의 책임이야. 두 가지 모두 필요해. 식당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동석 씨와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마음의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자리로는 오래된 전통 가옥을 빌렸어요. 마을 어귀에 자리한 그곳은 나무로 된 미닫이문과 정겨운 팻마루가 있어 손님들이 들어설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새로 이사온 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시나? 하며 궁금해했죠. 우리 식당의 메뉴는 간단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손수 담근 나박김치와 계절 반찬 몇 가지. 제가 주로 찌개와 반찬을 맡고 동석 씨는 불고기와 잡채 같은 메인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의 요리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첫날부터 손님들이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고기 양념이 기가 막히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민준 씨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한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그 덕분에 동네 주민들뿐 아니라 근처 카페에 들렀던 젊은 커플들도 우리 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 식당은 손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걱정과 기쁨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사장님, 요즘 어머니랑 갈등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찌개 맛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뭉클해졌어요. 동석 씨도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순옥 씨, 우리가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훈이와 미정이가 우리 식당을 찾아오는 일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도 우리와 조금씩 가까워졌죠. 어느 날 재훈이가 아침 일찍 식당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미정이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다음에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어요. 물론 예전처럼 완벽한 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몇 달 뒤, 우리 식당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어요. 특별한 날에는 주민들이 모여 잔치처럼 식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나누기도 했죠.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 식당은 음식 맛도 좋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감사한 곳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희망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